서비스 면적이란 자체는 법규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에요. 아니 왜 같은 면적인데 전기공사비가 더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공사비도 서비스인지 알아요. 사실은 이제 설계사무실 소장님들은 대학에서 공부도 하시고 지식에 대한 부분이 시공이나 건축주분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좀 저희도 헷갈리기도 한 부분도 있고 저 건축주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도 종종 듣다 보니까 맞아요. 도대체 건축에 있는 면적들은 무엇이 있고 그 면적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뭐 일종의 법기술자니까요. 저희도. 그 첫 번째로 설계 개요의 이렇게 도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대지 면적이 이렇게 나오죠. 네. 그거는 이해를 해요. 사람들이 땅 면적이니까 제곱미터로 이렇게 나오지만 곱하기 3.3 흔히 이렇게 하면 몇 평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건물 면적에 있어서 건축 면적이 있고 연면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나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건축 면적은 뭐고 연면적은 무엇인지? 건축 면적이라는 거는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대지에서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 그러니까 항공에서 봤을 때 바닥 면적. 네, 바닥 면적을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지인 거고, 연면적은 건물이 한 개 층이 아니고 뭐 두 개 층, 세 개 층, 네 개 층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걸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지하까지도. 네, 지하까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지하는 연면적에 빠진다라고 물어보시는 건축주분들이 많은데 연면적은 모든 면적을 합친 거예요. 지붕 면적 빼고 합친 거기 때문에 지하층도 다 연면적에 들어갑니다. 서비스 면적이란 용어를 많이 쓰시는 게 사실은 아파트 분양 전단지에서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서비스 면적이란 자체는 법규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에요. 서비스 면적이란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지어졌는데 개요에 있는 면적에선 제외해줘서 그러니까 공사비도 서비스인지 알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용어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개요에 있는 숫자에는 포함이 안 돼서 지어졌지만 세금은 그 면적에 대해서는 안 낸 거죠. 취득세. 근데 취득세는 설계 개요에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은 여기까지만 냈는데 지어졌으니까 내가 사용을 할 면적들이 있는 거죠. 그게 일종의 서비스 받아서 서비스 면적 드린 건데 세금에 대한 서비스를 받았을 수는 있는데 어쨌건 거기도 지어야 되잖아요. 공사비가 안 드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거길 사용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거지 공사비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설계비도 아니죠. 거기도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서비스 면적을 최대한 늘려주세요 하면은 그만큼 개요에 써 있는 면적보다 많은 면적을 짓는 거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 그 면적들의 이름들이 필로티, 네. 또 발코니 확장, 또 다락방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면적에서는 빠진다는 빠지는 부분이 있죠. 정확하게는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니고요.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중에 일부분만 빠질 때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법적인 면적으로는 50평짜리 집이에요. 건축주가 인식을 하기에는. 근데 시공자가 시공 면적을 계산을 했을 때에 이게 잘못을 했나 싶은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있죠. 그러면 그러한 우리가 아까 말을 한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 다락방, 뭐 테라스, 뭐 필로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법적 연면적에서 포함된 면적의 기준이 정해졌다라고 했을 때 최대 몇 프로까지 할 수 있다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50평을 60평 정도까지 확장하는 거는 많은 고민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이상 가려면 꼼수를 많이 고민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모형으로 보고 계시는 건물은 저게 55평이거든요. 외부 테라스들이 되게 많아요. 저 건물은. 그래서 55평인데 다 하면 80평이 돼요. 얘는 공사 면적이. 그러니까 꼭 1.2배가 뭐 한 개는 아닌데요. 공사 면적이 그만큼 느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거래를 할 때도 그 개요에 찍힌 면적 기준이 될 거 아니에요. 팔 때는 내가 80평을 실제로 쓰고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55평이면 55평짜리 집이잖아요. 되파실 거면은 서비스 면적 비율을 무조건 늘려놓으실 필요가 없어요. 경제적인 걸 따져도 그럼 꽉 찬 면적이 있는 게 영원히 내 거면 서비스 면적이 많은 게 좋겠죠. 되파실 거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시공에서 작업을 하시는
업체 사장님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전기는 지금 말씀하신 다락방, 필로티, 뭐 확장 면적 다 넣어야 돼요. 왜냐면 어쨌든 전등이 들어와야 되고 스위치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설비는 또 반대로 뭐 난방 배관이라든지 급수 라인들이 이제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건축비 부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전기는 이러한 모든 면적이 다 들어가서 포함이 돼요. 아니 왜 같은 면적인데 전기 공사비가 더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로티도 사실 원래는 건축 면적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주차를 위해서 쓰는 필로티 부분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해준다라는 법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로티 면적이 이제 면적에 안 들어간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건데 근생 같은 경우에는 거기 필로티 아래를 지나서 주출 입구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는 그 통로 면적은 또 바닥 면적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외부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근린생활시설을 졌는데 주차장은 다른 데 있고 여기는 뭐 1층에 있는 임대 세대가 테이블을 깔고 커피를 팔기 위한 장소로 처음부터 계획이 됐어요. 그럼 거긴 면적에 빼는 게 아니거든요. 네, 들어가는. 공공을 위해서 쓰는 면적은 빼주는 거예요. 일부는 주차를 위한 면적이고 일부는 아니면 주차를 위한 면적인 부분만 빼줘요. 그것도 이제 필로티의 법적 정의가 있고 그 정의에 맞을 때. 캐노피 부분은 1m를 넘어간다, 1.2m를 넘어간다 했을 때에 그걸 넘어가게 되면 면적에 들어간다, 또는 기둥을 받쳤을 때 면적에 들어간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 방금 말씀해주신 게 네. 전부기는 한데 그러니까 면적 산정선에서부터 외벽으로 1m 기둥이나 벽 없이 돌출된 처마를 면적에서 제외해 주는 거예요. 처마가 만약에 위층에서 나가서 이제 발코니처럼 쓸 수 있는 거다. 그러면 또 면적에 들어가. 예를 들어서 상상해 보실 수 있는 케이스가 주유소요. 주유소 딱 다 머릿속에 뜨시잖아요. 이렇게 기둥 4개 있고 위에 이렇게 판이 있잖아요. 네. 판이 있는데 기둥이 이렇게 지붕 끝에 있지 않고 이렇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네. 딱 주유소 형태가 각 끝에서 1m씩 다 후퇴해요. 기둥이 1m보다 더 안에 있다는 가정하에 면적을 닫히는 게 아니고 사방에서 1m씩 들어온 면적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개념으로 보면 네. 주유소는 지붕만 있는데 네. 이걸 건물 면적이라고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또 그렇게. 네, 주유소를 갖고 상상하시면 딱 그 하지만 1m 들어와서 다 면적으로 들어가요. 네. 주유소라고 면적 0짜리 건물이 아니고. 지금 이제 가장 화두가 이제 지구 온난화 현상이거든요. 건축 법규도 지구의 환경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로 좀 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실 저희가 그 건축 허가 받으실 때 저희 초창기 때만 해도 건축 그 환경 부서에서 허가를 안 돌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환경에서 허가가 먼저 승인이 나야 그다음 건축 부서로 넘어간다고 들었었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제 환경에 대한 생각하는 이제 부분들이 좀 우선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한 주택을 짓기 위해서 결국 건강한 주택은 무엇이냐면은 건물은 사람이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 건물 안에서 머물렀을 때에 디자인과 일을 하기 위한 부분을 떠나서 몸이 좀 건강해지는 듯한 느낌을 담는 건축을 좀 하고 싶은데. 그냥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3년, 4년 정도 된 사례예요. 충남 도청 그 신도시, 내포 신도시에 있는 단독주택이에요. 건축주분의 요청이 되게 인상적으로 기억나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 중 하나인데 건축주분이 처음 와서 말씀하신 게 스틸하우스로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했죠. 왜 스틸하우스로 짓고 싶으시냐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네 가족 집이거든요. 아이들 아직 어리고, 근데 애들을 위해서 이제 단독주택을 지으시는 건데, 콘크리트 건물은 독이 많이 나온다고 들었고, 그리고 목조 건축이 좋다고 들었는데 막연하게 불안하다. 근데 막연하게 불안한 것도 불안한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 호르몬 계속 나오고 그러면 스스로 안 좋은 거 생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그럼 스틸하우스 오케이 딱 그렇게 갔던 게 아니고, 스틸하우스도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스틸하우스 특유의 그 팽창하고 수축할 때 소리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스트레스 요인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콘크리트라는 거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은 되게 신뢰가 큰 상황이니까 이게 실제로 목적 건축이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 심리적인 데서 접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건물을 짓 때 콘크리트 양을 최소화한 건물을 지어드리자. 집안에서 만지는 콘크리트가 한 줌도 없게 해드리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통 단독주택은 벽으로 짓거든요. 이렇게 벽을 쭉 이어서. 근데 그 건물은 단독주택인데도 불구하고 기둥하고 보루만 이어져 있어요. 뼈대 상태에서 보면은 무슨 정자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만들고 안쪽에서 구조랑 상관없는 나무 집을 하나를 더 지은 거예요. 최소한의 부재로 안쪽에서 나무로 다 마감을 하고 밖에선 기둥하고 기둥 사이를 벽돌로 마감을 하고 지붕만 목구조로 딱 올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었고 건축가가 할 수 있는 이분을 심리적으로 안정시켜 드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낸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도 되게 많이 했고 저희로서도 새로운 시도고 기억에 남는